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련된 자리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시에 형님 되신 이래진 씨를 오늘 강사를 모시게 됐는데 급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또 마땅히 참석해야 될 분들에게도 좀 공고가 좀 소홀한 면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재세 의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유헌정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정형근 상임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랫동안 정보기관에 종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오늘 주제를 삼고 말씀을 드리는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석연치 않는 점이 많습니다. 원래 공해상에서 북한 쪽이든 우리 쪽이든 표류를 한다든지 발견이 되면은 먼저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공해상 이쪽 영해선으로 들어왔는지 왜 표류하는지 이것을 신문을 통해 밝히고 그 다음에 법적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순서인데 북한이 그냥 쭉 이대준 씨 그쪽 주변을 몇 시간이고 이렇게 둘러싸서 보고 있다가 사살을 하고 불태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 북한에 일말에 우리 공무원인데 항의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어물슬쩍 넘어갔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것이 유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규명 요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현재 또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사건 경위, 내용이 아직 파악 안 된 것은 저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사항, 또 외국에는 자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유기하거나 사살하면 국제법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알토란 우리 공무원, 우리 국민,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사살됐는데도 아무런 항의라든지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넘어간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대준 씨 형님 그리고 헌신적으로 유족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 김규현 변호사님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경위를 우리가 오늘 그대로 듣고 우리가 앞으로 또 조치할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걸 우리가 또 논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관련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형근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고 이대준 씨 사건은
정말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실상을 아는 국민들이 참 많지 않은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땅한 그 실상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건국 이후에 또 분단 이후에 월북이 확실히 차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월북이라고 몰아붙이는 사건은 처음입니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목적이 있게 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지나간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 또 잘못된 또 소홀히 한 국민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탄하고 규탄하고 앞으로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그러면 이래진 씨가 먼저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그러셨습니다만은 궁금해하실 만한 점 좀 쭉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보충적인 얘기 하실 게 있으시면 김기현 변호사님이 또 해주시는 순서로 하고 또 질문 있으면 받도록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래진 씨 나오실 때 이런 큰 박수로 좀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언정회에서 여러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타이핑을 좀 해왔거든요. 그것보다 우리나라는 70년 이상의 남북 분단 비극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서 수많은 피해와 비극적인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최근에 2020년 9월 21일 새벽 약 한 1시 50분에서 한 2시 정도에 서해상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22일 날 21시 47분경 총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해양 수상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원양어선 항해사로 약 한 5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양선사에서 선원 담당으로 선원들이 사고가 나고 그 해결하는데 그 업무를 또 5년간 봐왔고요. 1993년도부터 제가 개발하는 특수한 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년 이상을 해상에 관련된 밀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세계 최초로 선박 매연저감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바닷가와 배를 오고 갑니다. 2020년 9월 21일 날 오후 3시 50분경 서해 어업단으로부터 동생이 실종된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바로 전화를 받고 대책 회의를 통해서 수색 세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수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10시에 사고 선박에 승선을 합니다. 선장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저도 배를 탔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로프 밑에 슬리퍼를 제가 목격을 합니다. 근데 슬리퍼를 제가 보고 나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브릿지 당직자는 운동화를 신고 근무합니다. 근데
슬리퍼가 놓여 있었고, 또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노마가 자살을 했을까? 아니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한 5분 정도 그 슬리퍼를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골치 아프겠다. 그리고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공안 사건으로 아마 번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그 5분의 생각이 지금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슬리퍼 목격을 하고 제가 그런 판단을 못했다면 저는 이 사건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4일 날 인천항에 다시 오고 나서 엄청난 인터뷰가 쏟아집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인터뷰가 많아서 그때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면 아마 저는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서 아마 우리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원망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 전날까지 헬기 수색 세력이 분명히 선회를 해서 수색을 했었고, 또 무궁화호나 관용선박들, 그 다음에 해경과 군함들이 수색을 했었는데, 특이하게 제가 올라갔는데 헬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헬기 요청을 했는데 헬기가 고장나고 수리 중이라서 헬기가 못 뜬다고 그래요. 참고로 우리 해역에는 해양경찰청 항공단이 있고요. 서해 해경청에 항공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 항공단, 그 다음에 해군의 항공단. 해군에는 또 링스 헬기가 40 몇 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군의 항공단도 있고 또 산림청의 구조 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군의 링스라도 띄워라. 링스는 소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종됐다면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장비가 있기 때문에 띄우라 했는데도 안 띄웠습니다. 근데 오후 3시 반경에 그날 북한 군함에 체포된 시간이 3시 반입니다. 근데 헬기가 약 4시 정도 옵니다. 4시 정도 와서 대연평도를 한 바퀴 선회를 했거든요. 대연평도를 가보니까 바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근접한 거리에 북한 선박들과 중국 어선들이 그 앵커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그 헬기는 동생이 체포되고 끌고 다녔던 그 과정을 아마 선명하게 직접 목격을 했을 거고, 그 헬기가 왜 그 시간에 왜 거기를 선회를 하고 내려갔는지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분명히 봤을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의 보고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 헬기는 움직였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유가족 대표였고, 내가 승선한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해경의 컨트롤함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민간인 탑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경함은 민간인 탑승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인은 탑승이 불가하지만 특수한 환경이나 상태에서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함장들이 또 제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다칠까봐 부탁을 하지 않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더니 이 컨트롤함이 현장을 이탈합니다. 사유는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그것도 그럴 수 있다. 괘씸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국회 국방위원장, 그 다음에 외통위 위원장들, 그 다음에 여야 강사들, 그 다음에 유명한 국회의원들 약 20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통일부 장관, 통일부 대변인실, 국방부 합참, 그 다음에 이함대, 해군 작전사령부를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통일부는 알아보겠다라고 감감무소식이었고, 국방부에 전화를 하니까 합참으로 해라. 합참으로 하니까 이함대로 해요. 이함대로 하니까 해작사로 전화를 하랍니다. 다시 또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브릿지에서 제가 수색을 하지 않고 탑 브릿지에 올라가서 쌍안경으로 주변을 수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바로 해경에서 조류 예측 시스템을 건너받고 그 다음에 해군의 조류 예측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해경과 해군이 우리나라의 고난에 관련된 구조에 관련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 매뉴얼로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NLL 이남 약 거리 8km 바로 밑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동생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리에 체포되고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배도 탔고 또 해양수산부라든가 해경이나 이쪽에 지인들이나 선배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에다가 연락을 지어서 나를 구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에 송환 요청을 해서 나를 아마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짧은 시간, 30시간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해역의 수온은 약 22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남자가 수온이 27도, 25도 이하가 된 상태에서 2시간 정도가 있게 되면 저체온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버텼던 것은 형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버티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국정원의 SI 체포 내용을 듣게 되면 나는 대한민국 예수부 공무원이다. 살려달라. 그리고 남한으로 되돌려달라라는 이 말을 하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렸답니다. 거의 반죽음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나중에 알았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 스스로를 원망도 했고 자책도 했고 정말로 분노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상당히 컸지만 그때 당시 저는 대통령과 국정원, 국방부, 또 국방부 예하 정보 부대들이 얼마나 무섭고 치밀합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감정과 정신 상태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러한 주변적인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직 혼자만 제가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들도 그때 당시 언론에 잠깐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만 자주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말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슬리퍼를 보고 나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화를 내거나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차분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냉정하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체가 해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고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만들었고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저의 지식과 그 다음에 들었던 얘기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해경청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 정보본부장이나 해작사 작전 2차장이라든지 또 외교부 장관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들이 또 나름대로 군사 전문가, 정보 전문가들을 만나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기록 자체를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월북을 했다는 프레임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정부가 7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월북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 달 동안 나왔던 게 슬리퍼, 그 다음에 라이프 자켓, 그 다음에 부유물이었습니다. 슬리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절대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브릿지 당직자는 반드시 운동화 내지는 안전화를 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고 도저히 이것도 믿지 못해서 해경에 DNA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그 슬리퍼에는 수많은 사람의 DNA가 나왔습니다. 선박에서 선장과 항해사의 물건이나 신발을 함부로 신지 못합니다. 한 명 본인 거 외에는 나오면 안 됩니다. 선장 거나 선장이나 항해사 한두 명 정도의 DNA만 나오면 제가 믿을 수 있었는데 DNA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증거로서 효력 상실입니다. 라이프 자켓은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듯이 근무 수칙입니다. 이것을 정부 기관들이 근거로 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 미친놈들이다. 아무리 동생이 범법자였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또 법정 구명 동의를 범죄 혐의로 씌운 것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 발 뺍니다. 그 다음에 부유물입니다. 근데 부유물을 해경에 정확히 제가 특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유물이 선내에 있는 펜다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스티로폴이나 V였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특정을 못합니다. 그것도 빠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를 또 얘기하냐면 개인 신상을 텁니다. 뭐 이혼을 했다든지 뭐 빚이 있다든지 요런 걸 가지고 근거를 댑니다. 이것도 조작됩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정신적인 공황이라고 또 합니다. 이 정신적인 공황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말 그대로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자를 직접 대면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를 합니다. 7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6명은 다 거부했고 1명이 진술을 하는데 진술을 초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해경은 첫 번째 진술을 가지고 정신적인 공황이 있다라고도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TF팀에서 이 문건을 조사했는데 해경이 보고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보여만 줬는데 날짜가 또 달랐습니다. 범죄자로 발표했는데 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조작 아니겠습니까?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미 21일 날 이 서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보고서가 21일 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이런 듯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허술하게 조작을 했고, 이게 들통날까봐 이제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제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김규민 변호사가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조작을 하고 은폐를 하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목숨을 걸고 8년 동안 무지막지한 중국의 불법 선박들을 단속을 해왔습니다. 동생은 해수부 장관, 서해 해경청장의 표창을 4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언젠가 방송을 보고 너무나도 위험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형님 저는 끝까지 해서 서기관이나 사무관까지 진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또 국회에 와서도 업단의 조업 내용이나 보고를 몇 차례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실했고 형제 간의 우애도 좋았고 어머니한테 끔찍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실종되기 하루 전에 아들과 딸들하고 화상통화도 했었고 또 저와 이틀 전에 통화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월북을 준비했고 계획을 했고 실천을 했다면 제가 아마 눈치를 챘을 거고 분명히 저한테 뭔가의 메시지를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했고요. 그때 당시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월북을 하게 되면 준비와 계획과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공무원증이 그대로 선박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웃긴 것은 제가 분명히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으로 몰아가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왜? 나는 해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식하게 국민을 우롱하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정말로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 30년, 40년 전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을 월북자로 낙인을 찍었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월북이 문제가 아니었고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조난방송을 합니다. 해상에서 메이데이 이해를 콜사인을 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선박들은 항공기들은 일제히 조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국제상선 통신망 16번 채널에서 한 게 아니라 인천 VTS에서 따로 그냥 개인 카톡처럼 여기서 구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선박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중국 어선들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주변 어선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 제일 제가 강하게 질타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너네들 왜 국제 조난 시그널 송출을 안 했어? 였습니다. 두 번째, 체포 인지를 했으면 북한의
요청을 했어야 된다. 안 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하냐? 대통령이 제대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북한하고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배를 타봤기 때문에 VTS가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충분히 함상에서 하게 되면 인근 초소나 선박들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가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몰랐거나 알았거나 세 가지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이것도 제가 또 떠들면 또 헛소리 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틀을 가만히 있었고,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 바로 제가 이틀 후부터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그때 당시 수색을 하면서 우리 선배가 선장이었습니다. 그 선배한테 요청을 해서 NLL 최북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북한의 사군단에서 무지막지한 경고방송을 합니다. 제 땅에 침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NLL은 중앙에 NLL이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NLL, 남한이 주장하는 NLL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북측이 주장하는 NLL 해역에 가까이 가니까 무지막지한 경고방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이함대에서 대응방송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그때 당시 이제 수색 현장을 한 달 후에 유령재가 갔을 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한테 이것을 그대로 우리 변호사님한테 보셔라. 이게 경고방송이고 대응방송이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외부로 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후 3시 반에 체포가 되고 국방부 SI 첩보가 감청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서 군대를 다녀오거나 또 군사 정보를 유심히 안다면 우리나라의 정보 자산이 어떻게 있고 어떠한 정보가 취득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돼서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장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가안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비밀 서약 각서를 쓸 테니까 함구할 거니까 나는 좀 봐야 되겠다. 너네들이 주장하는 월북의 근거가 뭔지 내가 속 시원하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장의 지휘관이 상부에 보고한 게 아니라 상부의 지휘관이 현장 정장한테 묻습니다. 뭐냐? 월북했어? 라고 합니다. 물어본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물어본 것을 월북의 정황 증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전 해군 참모총장까지 6명이 찾아와서 내가 좀 전에 국방부 가서 SI 첩보를 들어보니까 월북이 맞더라.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그것도 국가 보상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인정했으면 또 다른 월북 가족으로 낙인이 찍히겠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희가 2번을 뵀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들은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법적으로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합니다. 일부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임 7개월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준비를 했습니다. 안 줍니다. 차일피일 핑계를 대고.
결국에는 올해 5월 9일 날 10시 반에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북한에 체포되고 인지를 했으면 국내로 송환해서 정말로 월북을 했다고 하면은 국내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왜 북한 땅에서 총살을 시키고 시신을 불태워 버립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동생의 시신 없는 장례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미국의 원비어 부모들도 만났고, 그 다음에 유엔에 관련된 또 미 국무부에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서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무부 담당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네들 북한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느냐, 바꿔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타격을 해버리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 대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외쳤고 민주화를 근거로 권력을 쟁취했던 사람이 국민의 한 사람을, 토철한 국가공무원을 무참히 죽이면서 자기네들을 입맛대로 조정을 했고 또다시 정권 찬탈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평화, 5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 최근 미사일들을 우리를 적대국가로 지칭하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 먹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틀어진다면 저희들은 먹힙니다.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말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경고해야 되고 그들의 응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할 말은 많지만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잠깐 마이크. 아, 예. 네. 예, 이경재 전 의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호 우리 헌정지에 월북무리와 제2연평 해전에 SI 다루는 것은 똑같다. 네. 이렇게 제목으로 제가 기고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월북무리는 내가 상세하게 언급은 안 했고, 그 이전에 제2연평 해전 때에 SI 가지고 정부와 당사자 간에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네. 예,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실 때에 북한에서 북한 선박에서 물어봤을 때에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네.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마 처음에 보고할 때 SI에서 캐치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SI가 이제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예. 처음에 계속 발표했던 것은 국방부 SI 첩보였는데
거기에 월북했어라는 이제 그 단어 하나가 들어 있었고요. 그건 그쪽에서 질문의 월복 아니냐라고 위에서 예, 그 하급 부대에 질문하는 상황에서 월북이라는 말이 예, 나왔지. 그 단어 하나가 들어 있었고 예. 이번 최근에 TF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에도 SI 첩보가 있었고 네. 국방부 SI 첩보는 상당히 잡음이 심해서 고도의 분석관이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희미했다고 그래요. 근데 국정원의 SI는 선명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국방부의 SI가 네. 그 감청부대라고 있습니다. 예, 알고 감청부대 옛날에 그거 부대장이 한철룡이었고 네. 그 당시 제가 국방위원했는데 네. 그 당시에 여당에서 그 SI 보고를 잘못했다. 네. 뭐 이래가지고 그 당사자를 완전히 이거 허위 보고 네. 또는 그 신상 문제, 야 상급자들한테 뭐 대든다, 뭐 어떻다 해서 신상 문제를 막 문제해서 언론들이 거기에 박수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징계를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분리하면은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만든 게 얘들의 장난이 똑같다 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그 한철룡 부대장에 억울하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국방에서 많이 문제 제기한 점이 있어요. 그 당시 천영택 민주당의 의원이 그 엉뚱한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나왔고, 근데 나중에 재판에서 그 한철용 그분의 얘기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무죄를 받았어요. 예,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도 군사정보부대가 그 국방부에 소속돼 있고 그 밑에 옛날에 군사정보부대에 제가 잠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는 그때 그거들은 그 SI를 다시 틀어보면은 이게 나오게 돼 있다. 그게 무슨 비밀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옛날에 칼기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됐지 않습니까? 그때 소련의 조종사들이 이거 쏠 거예요? 하더니 쏴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감청이 돼가지고 그것도 미국이 그걸 나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나간 얘기는 지금 당장 그거를 비밀로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공개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초점을 그렇게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폐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없었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페이지 중에서 딱 그 월북했어 그 단어를 가지고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의 SI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삭제를 했다고 그래요. 백업 파일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드러났는데, 과거의 칼기 폭파라든지 또 제2연평도 사건과 지금의 우리나라 감청 장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이지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초계기도 수천억짜리 초계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으면 유엔사 첩보에 관련해서 이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유엔 사령관을 제가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이거 국방부에서 면담을 계속적으로 장난을 치고 못 만나게 했었습니다. 제가 따져 물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 미국 방문했을 때도 그것을 좀 내가 정보 자산을 좀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너네들이 와서 여기 했던 것을 그것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이 제가 너무 또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일단 정부의 어떤 그 조사를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예,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온갖 모든 모든 소송할 수 있는 유형이 다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2026 9월 달에 이 사건 발생하고 10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죠. 근데 정부에서 이제 월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제일 약한 점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고민했는데 월부가 발표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가 제일 정부가 지금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삼각편대를 제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와대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다음에 해양 경찰을 상대로 그 삼각편대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제일 약한 부분이 과연 월북에 대한 근거인데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해경, 그 다음에 청와대를 상대로 했죠. 이 청와대에서 청구를 하니까 그게 이제 국가안보실로 이제 배당이 돼서 진행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2020년 10월 달에 진행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에 그 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위원이죠. 이제 그분이 월북해도 사살하면 좋다라고 하는 이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해경에서는 정기적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월북했다라고 하는 거가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아들분하고 어머니가 그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거 봤는데 그 신동근 의원이 말한 월북하면 살이 좋다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피해를 받아가지고 힘들다라고 그거를 인터뷰한 걸 제가 봐가지고 그때 2020년 11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동근 국회의원과 해경에서 정치적 공황 상태에 온 거를 가지고 국가인권에 진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강도로 조사를 했어요. 나중에 그게 2021년 7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치적 공황 상태가 왔다는 거에 대한 그 발표 경위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자문을 했는데 그 중에 1명만 정기적 공황 상태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의사한테 자료를 또 역으로 받는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받고 발표를 정기적 공황 상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기적 공황 상태 발표한 다음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의사한테 자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국가인권에서 결정문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빚도 두세 배 정도 부풀려 가지고 발표했다는 걸 끌어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2021년 7월 달인데 해경, 그 다음에 국방부, 그 청와대 상대로 한 건데 해경은 발표자입니다. 발표자이기 때문에 실행자죠. 이 실행자에서 어떻게 이 실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필요했었고 청와대는 그 컨트롤 타워니까 어떻게 왜 국민을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중점으로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고 국방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당신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관점에 대해서 한 거죠. 요게 2021년 1월 달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쟁점되는 게 대통령 기록물과 청와대께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변해 있죠. 그리고 국방부에 있는 정보, SI 정보죠. 그게 소송 과정 중에 어떻게 주장했냐면 국방부 변호인과 그 다음에 해경 변호인, 청와대 변호인이 다 강금실 전 장관이 있는 법무법인이 원해서 다 맡았었습니다. 여기에서 SI 정보를 그 국방부 변호인이 이건 SI 정보인데 군사기밀 2급이라서 공개해 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도 없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거기에서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도 국방부는 저희를 패소했죠. 그래서 유족한테 얘기를 드려서 국방부는 오늘 항소 안 하고 근데 청와대 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이니까 이거는 그 청와대가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해경 거도 저희도 이겼고 국방부 건 패소 SI 때문에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해경은 저희도 이겼죠. 근데 항소하는 바람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6월 16일 날 그 이제 대통령 해양 경찰에서는 항소 취하를 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 거도 국가안보에서 항소 취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달라지는 게 해경에서 갖고 있는 수사 기록을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공개를 해가지고 6월 17일 날 서울 변협에서 기자회견할 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청와대 상대인 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한 바람에 요게 공개를 항소를 취하해도 여전히 못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날 6월 17일 날 이제 저희들이 기자회견 하면서 2022년 6월 17일입니다.
그 해경 걸 보니까 월북이 아닌 증거들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비공개했던 것. 선원들의 진술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월북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이 평소에 뭐 북한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을 갔으면 그때 따뜻하게 저체온증 걸리기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복을 입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거의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숨기고 선택적으로 증거 채집해가지고 월북이라고 발표한 거죠. 이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통령 청와대가. 근데 항소를 했죠. 퇴임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을 관을 상대로 다시 청구를 한 상태에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게 좀 대통령 기록물법에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 분명히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 정보는 공개를 하라고 1심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거 비공개하면은 순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얻고 비공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지금 대통령 기록물관에 가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15년 동안 묶어놨는데 무엇을 했냐 이거죠. 대통령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무엇을 했냐의 정보가 지금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난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SI는 대통령 기록물에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SI 이슈를 띄워서 SI 이슈를 띄워서 대통령 기록물에 이슈를 죽이려고 좀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출입기자도 하도 많이 앉아 있길래 SI 정보는 이미 국방부에서 항변하기를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가 SI 정보라서 공개를 못하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 SI 정보를 하라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유족 입장에서 SI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감내하고 그건 안 보겠다. 군사기밀 2급이라서 스스로 법리적으로 인정하고 안 보겠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 기록물로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아마 이슈가 좀 돼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좀 민주당의 SI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9월달에 사망했는데 2021년 9월달에 그 전에 이제 제가 1년이 지나면 특별 유난이라서 1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엔 사망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망 결정 받아서 이번에 9월달에 해수부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경에서 정기적 공황상해 상태가 왔다, 도박 빚이 부풀려서 왔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그다음 민사 소송도 진행한 상태고 지금 계속 중앙지검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번복된 이후에는 그다음에 여기 잠깐만요. 번복된 이후에는 올해 이게 고소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올해 6월 20일에는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 그 다음에 이강철 전 비서관. 이게 그냥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다 어디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어디 뉴스에서 자기들 단독으로 기사를 이렇게 혐의가 있다라고 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해가지고 언론에 기초해서 다 고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보 NSC 사무처장 서주석 씨, 그 다음에 민정수석 행정관, 그 다음에 해경청 수석정보국장, 그 다음에 해경과장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서욱 국방장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밈스가 좀 많이 문제되는데 이영철 전 합창의장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원장을 직접 고발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박지원 전 국정원에서 구속을 시켜달라고 얘기했고요. 지난주에는 노영민 실장, 그 다음에 이인영 장관, 그 다음에 김홍희 해경청장, 그 다음에 이제 유족이 저한테 요청을 해갖고 지금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 제 이름 언급하면서 검찰, 국정원, 검찰, 감사원, 국민의힘이 삼각편대로 해가지고 공작하는 거 취지로 그렇게 비슷하게 뉴스에서 ITN이나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거지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협조하거나 국민의힘 협조받아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감사가 가장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감사원법에 보면은 감사 대상 기간 외에도 감사 요청했는데
또는 서면 요청하거나 출석 요청을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원장, 그 다음에 서훈 전 국방부 실장을 지금 이렇게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 그러니까 북한 상대로도 지금 소송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북한 상대 소송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저와 북한 상대로 하는 건 제가 같이 하면서 또 한 분의 이제 변호사님 영입했는데, 국군포를 대리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북한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은 이제 변호사님을 같이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 상대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민사, 그 다음에 형사, 그 다음에 행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 진정, 또 순직 관련된 거 있잖아요. 공무원 유족연금도 지금 관련돼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실종선고 또 가정법원에서 관여하고 있고, 또 헌법소원까지 대통령 기록물법이 법원에서 판결을 할 정보까지 대통령을 지정함으로써 못 보게 되는 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진행 상태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소송의 유형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자분들도 다른 부서에서 왔다가 법조팀으로 들어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 6월 16일 날 월북이라고 한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한 거에 그런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 9월 달에 이 사건이 진행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9월 달입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사건이 월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연평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연평도, 소연평도가 있고, 대연평도가 북쪽에 있고 소연평도가 남쪽에 있습니다. 이 배 실종돼 있었던 그 배는 소연평도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월북을 하려고 하면 그 NLL 근처 갔을 때 배가 갔을 때 거기서 떨어져서 그냥 가면 되지. 왜 대연평도, 소연평도 그 남쪽에 있는 데서 떨어져서 북으로 가냐, 이 생각이 좀 의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유품을 제가 다 봤어요. 유품에는 이제 각종 노트와 그 다음에 자기가 쓴 수첩,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USB, 그 다음에 외장 하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씩 다 검색을 했고, USB나 그 다음에 외장 하드에 대해서 다 검색을 했어요.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거기에 이제 북한, 그 다음에 김정은, 조선인민주공화국 이렇게 다 키워드를 해서 싹 검색을 해보니까 전혀 북한에 관련된 거는 내용이 노트나 외장하드나 USB나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망 당시의 방 상태를 보면은 그냥 몇 개월 동안 무궁화 10호에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방이 그냥 어지럽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첩에도 전혀 이제 9월 22일 날 2020년 9월 20일 날 수첩이 있는데 거기다 아무런 표기도 없고 자살을 징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월북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예. 그래서 저도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기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점과 왜 하필 월북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어떻게든 발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했는지에 대해 상당한 저도 의심이 좀 들어갑니다. 혹시 뭐 질문? 예. 우리 김기훈 변호사께 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예, 그럼 제가 좀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입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갔고, 또 저 북측에서는 바로 월북했다는 공무원을 바로 이렇게 사살했단 말이에요. 월북했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죠. 예. 아니 글쎄 어쨌든 월북했건 안 했건 바로 사살한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월북했다면 바로 사살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북측 체제를 위해서도 얼마나 홍보가 제가 큽니까 그게. 예. 응? 거기 그런데 북한 전통문을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대준 씨가 오히려 이제 그걸 도망치려고 하는 문구가 나와요. 전통문에 보면 자기는 그걸 피하려고 하는 북한 군을 보니까 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문구가 나오죠. 월북하려고 하면 북한군이 많으면 나 월북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겠죠. 근데 전통 보면 이 사람이 우리를 북한군을 보고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살한 걸로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 사살은 그거는 이제 왜 사살했냐고 북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언론 통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밑에 부대에 그 지침이 내려갔다고 얘기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사살해라. 그 지역에서 알아서 요게 지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는 제가 봤습니다. 그래 뭐 대충 저에게 짐작은 합니다만은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성격상 왜 월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이 저도 참 질문을 정말 많이 기자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이긴 하거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조하지 않은 점, 결국에는 3시 30분에 발견을 하고 9시 40분에 6시간 10분 동안 시간에 있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비난에 대한 화살을 좀 월북이라고 해가지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좀 가장 큰 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제 마음속에 제일 크고요. 언론에서는 이제 그날 그 유엔 연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을 녹음한 걸 틀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하지 않았냐 얘기도 좀 많이 들리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은 거를 북한에 불태워 죽은 거에 대한 비난과 그 다음에 월북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서 불태워 죽었을 때 비난 정도의 수위가 당연히 그 대한민국 다르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월북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언론은 제 생각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유엔 연설 관련돼서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저도 많이 수긍이 가긴 합니다. 유엔 연설 그 다시 한번 좀. 유엔 연설은 뭐냐면 그게 이제 22일 날 9시 40분에 불태워졌고 그 23일 새벽 1시에 NSC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죠 5명 5인부가 이제 참석하는데 대통령 실장, 국방부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하고 한 명이 그렇게 해서 5명이 참석을 하는데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바로 1시간 뒤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연설, 그러니까 그 종전선언 관련돼서 발언합니다. 그건 이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월부로 모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 뉴스가 좀 많이 나와 있긴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저도 충분하게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수긍은 갑니다. 그래 맞아. 기억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 제가 지금 우리 김기훈 변호사 말씀을 들으면 재판장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것 같다. 나는 김기훈 변호사가 확실히 이것은 북한이 월북이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사살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월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그러면은 월북도 좀 있지 않나? 나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가는데 어때요?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놓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배에서 떨어졌던 실족사, 그 다음에 자살, 그다음에 월북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경에서도 요 세 가지를 놓고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상한 게 뭐냐면 왜 월북으로 갔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살과 월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어떤 공통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신변 정리를 한다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실족사는 갑자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신변 정리할 여유가 없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족사와 자살은 죽음이라는 게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족사하는 거고 자살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월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북한을 살렸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제가 구분하고 싶은 거는 그 신병 정리와 신병되지 않은, 신병 정리하는 부분과 신병되지 않은 부분, 즉 신병 정리하는 거, 월북과 자살은 공통으로 보는데, 요게 신병 정리하는 거에 대한 징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를 정리하거나 이 세상에서 삶을 정리하거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USB나 하드나 모든 노트나 그 가족 간의 대화나 다 들어봤어도 신병 정리한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의견을 밝힐 때 이 의견이 맞습니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중에 이 의견의 증거를 제출 못하지만 이 의견이 확실히 아닌가에 대한 증거는 제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가 논리적으로 구성이 맞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신변 정리는 자살과 그 다음에 월북 관련된 건데, 이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족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지. 나는 예, 그건 잘못 오히려 들으신- 김 변호사 말씀을 듣고 예, 아하, 월북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됐어요. 왜냐? 예, 예. 변호인은 변호인이 먼저 확정을 다 지어야 되거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월북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몰아붙이고 있다. 그 증거는 뭐뭐다.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믿지.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다. 직접 변호를 하시는 분이 이런 것 같다 하면 나도, 이거 월북의 기미도 좀 있긴 있는 모양이다. 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약간 좀 오해를 하신 게, 제 생각하고 오해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유족하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확신적으로 이게 월북이 아니다 라고 확신이 없었으면 유족하고 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말씀을 그러면 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서, 예. 그리고 6시간 동안 왜 이 정부에서 구하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갔다 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정리 드리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예, 이제 자살과 월북은 신병 정리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신병 정리한다는 거에 관련된 증거가 없어요. 예, 저희도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뭐 했는데, 내가 여기서 남아서 그만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병 정리에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족사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잔혹적으로 말씀을 표현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족사 사고사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예. 6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를 찾으셔야지. 그거를 하려고 저희들이 찾으려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 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을 지금 이제 봉인한 상태인데, 예. 그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으면 예. 이 사건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까? 그것이 결정적인 그 증거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그 목록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뭐가 있는지 목록까지 다 봉인을 해버린 상태예요. 목록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목록에 따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막은 거죠. 근데 의심 나는 게 뭐냐면, 정부가 투명하게 그 행정 처리를 해야 소문이 안 나고 의심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거예요. 저희들이 공개하라고. 그리고 판사는 이미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판사만 볼 수 있거든요. 비밀심리 절차라고 하는데 판사까지 보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보고 있죠.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그 문건을 보고 싶겠죠. 압수수색하더라도 그 유족이 그 정보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수사 기밀 누설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데 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유족 입장엔 직접 보고 싶겠죠. 저도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 뒤집어지고 나서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월 17일 날 어떻게 기자회견을 했냐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각각 이번에 국회의원 제적이 3분의 2가 있으면 할 수가 있으니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제적으로 이건 자기들 그 당론만 시켜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약간 그렇게 계속 이 시간을 끈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상호 대표를 엮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은 이제 그냥 요청을 했는데 그냥 묵힌 거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봉인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유족과 같이 내려가서 양산에 가서 1인식까지 했어요. 스스로 봉인 해제를 해달라. 유족이 원하는 정보니까.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는 그 이제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약점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뭘 숨기려고 계속 그렇게 비공개 처리하냐? 뭘 숨기려고 대통령 기록물까지 지정하냐? 뭘 숨기려고 항소화를 하냐? 계속 민주당의 지금 이게 약점으로 계속 해결할 수 없는 자기들의 그런 문제로 계속 남아있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는 거고, 지난주에는 이재명 지역 사무실에 가서도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예.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하면은 할 수가 있다. 근데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너무 부담이었다. 다시 언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각만. 예, 그쵸, 그쵸. 예.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에서 제일 약점은 자기들이 그 비공개한 거, 항소까지 하면 대통령 기록물 묶인 거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최성환 그 상임위원입니다. 다윈자 포럼에. 저는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고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고 박사학위는 미생물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마침 두 분께서 또 형님께서 계시니까 진짜 이런 자리야말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몇 개월, 지금 당장 내가 자료는 있는데 며칠인지 기억 안 납니다. 이 전에 중국 어부 3명이 북한 땅 쪽으로 왔다가 실제로 그 배 자체에 태워진 채로 그냥 불태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정은의 이 조치로 인해서 해역 얼마 안으로 타국인이나 외부인이 진입했을 당시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진짜 화염방사기 쏘듯이 완전히 소각을 해버리겠다 하는 조치를 선언을 했고요. 러시아하고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아마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밝히냐면은 분명히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인 표류자가 북한 해변에 다다랐을 때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쉽게 해서 이 통신 라인도 안 틀어놓고 경고라도 부탁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에, 또는 구조하러 우리나라 쾌속정이 달려가는 시간이 15분 내지 20분도 안 거리는 거리에 놔두고 아무런 이 조치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완전한 직무유기라는 것 갖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북한하고의 코로나 관련 마찰. 저는 그렇게 관련해서 또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기회를 삼아서 좀 변호사님하고 형님께 요 사실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이제 해드리냐면, NLL은 보이지 않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에 그대로 띄워놓고 이함다에다, 야, 니네 여기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지점에, 몇 도 몇 분 지점에 니네 여기 공무원 여기 있어. 여기서 놀 거니까 와서 데려가. 우리가 지켜보고 니네들이 와서, 해상에서 바로 인계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뭐 코로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업법 부위 있는 그대로 띄워서 바다에 놓고 자기네들이 감시하고 우리가 감시한 그 상태에서 와서 쌍방 교차해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책선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는. 그걸 안 했던 거에 관련해서 제가 질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능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됐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같은 취지로 이미 좀 언론에 보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살 명령이 내려간 거가 그때 당시에 북한의 지침이었는데, 그랬으면은 더 빨리 북한이 연락을 해갖고 구조하려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왜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칼럼도, 비판 칼럼도 제가 본 걸 기억납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좀 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예. 했고, 그다음에 좀 결과도 변호사 하면서 좀 결과도 이렇게 뒤집어졌고, 그래서 좀 많이 저도 뿌듯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거를 서해공무원 사건을 이제 탑탑으로 해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해서 윤석열 정부에 이게 엎어진 게 실수다, 이렇게 좀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6월 16일 날 월북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투는 게 이유가, 저희들이 6월 17일 날 기자회견을 제가 바로 잡았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시 바로 또 대립을 하면서까지 또 투쟁을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5년 있다가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두면 5년 있다가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가족이 고등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간신히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살고 있는데, 정말 고등학교 2학년에는 정말 힘들어서 자살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육사 가려고 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5년 뒤에 여기도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주면, 5년이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엎어버리면 이 가족이 이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지만 계속 투쟁하는 이유가, 자꾸 민주당에서 상처를 주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뭐 박범계 의원 1인 시위 하는 데 가서 싸우고, 이재명 지역 사무실 가서 싸우고, 왜 그러겠습니까? 예. 또 감사원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왜 고발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더 이상 이 사건으로 해서 가족들한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아요. 고맙습니다. 예, 박수 미리 쳐주셨습니다만은 저도 좀 미약한 변호사입니다만, 우리 김기훈 변호사 정말 변호사로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조목조목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참 저는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김기훈 변호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형님 되시는 우리 이내진 씨 좀 생업에 계신 분인데, 동생 사건 때문에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서 참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 저지르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 가지고 지금 생업을 다 포기하고 계신답니다. 지금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 오늘 그러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